직장인들의 속마음을 클릭하는 시간, 잡 오브 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네, 박수. 네. 잡 오브 토크는 직장 생활로 힘들어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이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분들에게 이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은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포터계 요정 오기오기 은옥이 손은옥입니다. 요게 제 트레이드마크거든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예, 요렇게 오기오기 은옥이. 제가 이제 리포터로 이제 활동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제가 아무래도 리포터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이제 공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전국에 계신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고 공감하면서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분위기를 확 띄워놓네요. 오기오기 씨가. 네. 오기오기. 오늘 아주 기대되네요. 다음은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자문위원이신 송민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되고 싶은 정신과 의사 송민재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거 할까요? 뭐 하나 요렇게 해보시는 것. 요거 좋네요. 송민재입니다. 이렇게. 네, 송민재라고 합니다. 네, 잘 어울리시네요. 다음은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김현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20년 차밖에 안 되는 자살예방센터 팀장 김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하세요. 이런 거. 그럴까요? 아, 네, 아주 오늘 세 분 다 완전 오늘 분위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국내 유명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퇴사 이유를 조사를 했거든요. 1위부터 5위까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야근 빈도. 야근 빈도. 네네. 아무래도 야근을 많이 하다 보면 좀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좀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은 다 퇴근해서 노는데 나 혼자 야근하고 있으면 좀 소외감도 들고 그럴 것 같네요. 맞아요. 바로 이어서 그럼 4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4위는요. 동료나 직원과의 갈등. 네,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3위는 연봉이 차지를 했고요. 야, 이거 확 오네, 연봉. 그리고 2위는요. 조직 분위기나 이 복리 후생. 네, 여기 이렇게 해서 5위부터 2위까지 일단 제가 좀 발표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뭐일 것 같으세요? 따돌림? 따돌림. 따돌림도 갈등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나? 태움이라고요. 태움. 네. 이게 전문 용어인데요. 이렇게 태운다고 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목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걸 저희끼리 전문 용어로 태움이라고 하거든요. 팀장님 혹시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모르겠어요. 이거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알 것 직원들 같아요. 막 웃는 거 보니까 지금 직원들 그래요? 아니. 네. 동그라미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약간 그 1위 정답에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뭐 어떤 거요? 정확한 1위가요. 직장 상사 혹은 직장 대표와의 갈등이 차지를 했습니다. 태움은 괴롭힘인데 갈등은 뭐 이렇게 의사소통이나 뭔가 의사 결정 방식에 계속 안 맞는 사람들을 말하는 수도 있을 것 수직관계에서 같아요. 오는 거절할 수 없는 관계. 네. 야, 그러네. 잠깐 상상을 해보니까 이게 피할 수가 없으니까 솔직히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마음이 힘든 게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같은 문제로 좀 힘들어서 병원에 오는 경우들도 많나요? 굉장히 많죠. 제가 그런 일들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도 산재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직장 자체 그리고 직장 내에 있는 인간관계가 정말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돼서 그러면 정말 퇴사만이 답인가? 라는 그런 형태로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팀장님 혹시 자살예방센터에 상담받으러 오는 직장인들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나요? 많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실 직장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직장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본인의 생계와
가족의 생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거나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를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받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느 남성 직장분께서 직접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50대 남성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내실이 튼튼해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서 능력 있는 후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을 잘하는 친구들이라 업무 효율도 좋고 든든하죠. 위에서는 업무 실적 내라고 압박을 하는데 요즘 말하는 MZ세대라서 그럴까요? 상사인 제 눈치를 보기는커녕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본다 생각이 들면 조금도 참지 않고 가차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다 쏟아냅니다. 그게 그들한테는 쿨한 거라더군요. 상사로서 조언을 하면 바로 꼰대 취급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부하 직원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마음 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내는 그저 매일매일 돈 타령만 합니다. 언제 명예퇴직 압박을 받을까 가슴 졸이는 제 속마음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집에서 절 반기는 건 반려견 별이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일평생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가정을 일궜는데 와이프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온 건지 인생의 즐거움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늘 아둥바둥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50대 남성 사망률에 놀랍습니다. 자살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러 요인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사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댈 곳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활 반경이 직장 아니면 가정 이렇게 크게 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도 지금 직장에서도 거의 뭐 아래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 내에서는 또 뭐 자식들은 또 자식들대로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나를 존중해준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외롭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가 다가오는 시기가 됐는데 더 이상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월급은 정해져 있어서 크게 이 돈을 소위 말해서 삥땅을 치기는 쉽지 않거든요. 비상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분들은 그게 아마 되게 큰 죄책감이 오히려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그걸 이렇게 좀 모아서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것들에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와이프는 제가 지금 삥땅 친다고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고요. 그냥 제 바람을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좀 좋아하는 걸 찾았으면 좋겠다. 네. 김현희 팀장님은 주변에서 50대 남성들의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직접 본 경험이 있나요? 네, 50대 남성분들 정말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은퇴 이후의 삶이 너무 긴 거예요. 이제 55세에서 60 사이에 은퇴를 하면 최소 20년. 그 전에 조금씩 자기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퇴직하고 그게 연장되는데 일만 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갑자기 내 생활을 보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황 상태가 오는 분들 많아요. 저는 이 50대 남성 문제라고 하면 어바웃 슈미트라는 은퇴 증후군 영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요. 잭 니콜슨이 평생 한 직장만 다니다가 은퇴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찾기 위해서 엄청 고군분투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50대 남성들에게 직장 이후 퇴직에 대한 불안감도 되게 클 거예요. 이런 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은퇴나 명예퇴직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평생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안히 쉬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약간 앞으로 그러면 뭐 먹고 살지? 이러고 내가 혹시나 아프면 그거는 자식들한테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하니까 계속 소일거리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현재 저의 생각은 일단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셔도 된다. 네.
그리고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 뭘 할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소개해주신 영화가 거기 나오는 게 버킷리스트 관련된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버킷리스트 뭐 많이 쓰시는데 그거 꼭 실현 불가능한 거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써보고 은퇴 후에 해보면 되죠. 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작은 것도 괜찮아요. 취미 생활도 좋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거 좋고 근데 확실히 그런 일상생활의 취미 그리고 가벼운 스포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되게 좋은 정보네요. 혹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렇게 직장인 50대를 위한 대책 프로그램이 있거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일단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뭔가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고 계시는데 저희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그 치료비를 지원해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병원에 가시면 그 병원의 진료비를 저희가 직접 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병원의 문턱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치료비 지원을 일단 해드리고요. 토닥토닥 프로그램이 있어요.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토닥토닥. 그 프로그램은요. 풀네임은 어려워요. 자살고위험군 심리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토닥 프로그램 안에 되게 재료가 좋은 원예 치료라든지 웃음 치료 또는 이런 생활과 관련된 것들인데 치료적인 요소를 가미한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례관리 등록을 하시면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고요. 이분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병원이 필요하신 분은 병원을 안내해드리고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그램에 지역사회 자원이 연결이 아직 커넥팅이 되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자원 연결도 해드리고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좀 주변 분들한테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자살예방센터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도 좋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시 자살예방센터? 저희는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입니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시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건가요? 그 전국적으로 자살예방센터나 자살예방센터가 없는 곳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1393 자살예방 상담 전화에 전화를 하시면 내가 제주도에 있든 서울에 있든 충남에 있든 충북에 있든 내가 갈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곳인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국번 상관없이 1393에 전화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직장 문제에 대한 그 고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네, 그죠. 그 실제 사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한번 함께 보시죠. 이렇게 발 밟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발 밟아서 또 부셔지면 울고 불고 할 거 아니야? 종이 같은 게 바닥에 깔려 있으면 애들이 막 뛰다가 그 종이에 확 미끄러져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애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잔소리하면서 이렇게 치우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잘 먹어야지. 이거 엄마 나눠줄게. 밥 많이 줄까 조금 줄까? 많이. 응? 많이. 많이. 엄마 저기 욕실 정리 좀 하고 올 테니까 밥 먹고 있어. 아, 뜨거워. 조심해. 후후해서 먹어. 여보숑. 나 뭐 그냥 애들 방학해서 그냥 그러고 있지. 일하고 싶지.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공백기가 있어버리니까 또 쉽지가 않더라고. 예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최근 마지막에 했던 게 그 병원 코디네이터, 네, 그거를 좀 하다가 이제 매니저 과정을 좀 하려고 이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던 중에
남편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아가씨 때는 진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설거지 혹시 엄마가 해달라고 하면 정말 투덜거리면서 장갑 끼면서 했는데 이게 너무 우울해서 이게 친구랑 같이 이거 동네 아줌마랑 한 몇 년 만에 손톱을 네일을 받고 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하니까 조금 보여드려요. 손이 안 예뻐서 하니까 그래도 조금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네, 하니까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조금 화장 안 하고 다니면 엄마 어린이집 유치원도 못 오게, 학교도 못 오게. 근데 화장 안 하다가 하려면 그 엄청 어색하고 이상한 거 알죠? 화장도 잘 안 되고. 이게 되게 우울감이 어떨 때 좀 와요? 아, 되게 나 우울하다 이런 느낌. 나오는 막 바쁘게 주방 욕실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면서 핸드폰 보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나? 내가 투명인간인가? 아니면 그냥 이 집에서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못이 박혀버렸나? 이런 생각. 그럴 때 되게 우울해요. 네. 좀 상담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또한도 잘 안 됐어요. 이게 또 남편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자들이 또 그거를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정말 조금씩 단단하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이런 우울감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단단하게 쌓이는 것 같아요. 정말. 야, 그 말씀이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귀에 이렇게 남네요. 조금씩 단단하게 이렇게 쌓여져 간다는 게 참 그러네요. 그죠? 은홍님 어떠셨어요? 저는 영상 보면서 정말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결혼 4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슬슬 이제 출산 아이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 경력 단절 때문에 아이를 갖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남편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고 좀 두렵더라고요. 이게 일이 끊길까 봐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지금 아이를 보느라 다시 복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언니들이 실제로 울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일하고 싶은데 너무 맨날 애만 보는 게 너무 힘들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런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 결혼을 아이를 낳으면 이걸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경력 단절이 된다는 두려움과 힘듦이 그 공포. 지금 이미 겪어보진 않았지만 간접 경험을 하고 생기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거든요. 실제로 주변에서 결혼과 출산 이후에 사회생활하는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엄마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전적으로 아이는 저를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와 또 가정, 육아, 살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일을 그만두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지금 그만두면 너 큰일 나는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딜레마가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세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현재 직장 생활하는 세대가 저희는 막 예전에 레포트 손으로 쓰다가 한글 이제 배워서 막 시작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샜던 후배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 것들도 그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대요. 좀 그런 갭이나 딜레마가
엄청 많아서 저도 정말로 완전하게 복귀하는 데까지 시간이 3, 4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어요. 그 아까 은홍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뭐 우울감이 있었다는 그 고백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요. 우울감과 우울증이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누구나 우울할 수 있죠. 우리는 다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뭐 기쁘다, 행복하다, 화가 난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속에 우울하다라는 감정은 언제든 들 수 있어요. 슬프고 우울한 감정. 사람마다 그 자기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항아리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 항아리에 차곡차곡 쌓이고 하다가 더 이상 담을 수 없게 돼서 물이 밖으로 넘치고 한 방울만 더 떨어져도 뭔가 또 넘칠 것 같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그렇게 되다 보면 더 이상 그 어떤 스트레스, 사소한 일들도 굉장히 힘들게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이 무너지겠죠. 네, 사회생활도 힘들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내 평상시 생활에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는 진단이에요. 네, 실제로 치료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서 우울하다 해서 무조건 우울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기복이가 자꾸 찾아와요. 기복이? 위험한 친구잖아요. 감정 기복이가 왜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막 저는 뵌지 한 4시간, 4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4시간? 느껴져요.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것 맞나요? 같아요, 혹시 느낌이. 지금 맞나요? 지금 맞나요? 그렇지 않나? 지금은 기쁨이가 와가지고. 지금 약간 조로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어떤 날은 막 한없이 이렇게 막 정말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좋아서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막 인사할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러는데 그래서 막 우울한 날은 내가 진짜 우울증인가 싶은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울증세가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막상 이렇게 뭐 우울하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설문 형태로 이제 척도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척도는 그 여러 가지 척도 중에 PHQ-9이라는 척도입니다. 이거는 원래 우울 척도로 미국에서 개발이 됐는데 국내에서 이제 삼성서울병원의 홍진표 교수님께서 이걸 한글화 하시는데 힘써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 최근에 뭐 1년 전에 말고 2년 전에 아니고 최근에 잘라놨습니다, 점수를. 그래서 4점까지 해당됐을 때는 우울 아니다. 그리고 5점에서 9점까지는 경도, 약간의 우울감이 있는 상태. 10점에서 19점까지는 중간 정도. 20점부터 27점까지는 좀 심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서 그 우울함의 정도를 또 구분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이 검사 자체 내에서 결과가 뭐 우울하다라고 나왔다 해서 내가 우울증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걸러내어 준다라는 얘기이고요. 실질적으로 진단으로 이어지려면 그건 더 이제 면담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팀장님 광명시에서 프로그램을 또 준비도 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도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좀 소개해 주십시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생각 척도를 하는 검사지가 있는데요. SSI라는 검사 척도가 있습니다. 이 검사 척도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누구든지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 언제든지 그리고 또 뭐라고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누구든지. 네. 그 G가 혹시 G가 네. 그 혹시 광명 어머. 엮으시려고 G로 하신 어떻게 거예요? 하셨어요? 야, 언제든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광명시 정말 대단하십니다. 늘 그렇게 GGG로 저희가 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옛날에 소녀시대 GGGG 베베베베 그걸로 약간 좀 그 광명시 노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 요정님이랑 같이 요정님이 율동하시고 저희가 한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베베베베베베 GGGG 베베베베. 오늘은 치킨 드셔야겠다 저녁에. 자, 이번에는 직장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실제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저도 되게 공감이 돼요. 근데 영화가 한 편 들어가면 그 영화 제작사 앞에 넓은 바구니를 하나 놔둡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적어놨어요. 뭐 캐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발 들어오지 마시고 앞에 바구니에 이력서를 넣어주십시오인데 그게 영화 한 편이 들어가면요 한 얼마나 그게 쌓일 것 같으세요? 그래도 이쪽 일 하시니까. 그럼 못해도 한 500장. 가르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력서가 보통 딱 한 3만 장 정도. 3만 명이 다녀간 거예요. 큰 영화. 그러니까 만장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출나게 어떤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은 그거는 또 버려지는 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친구들도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 조그마한 희망 때문에 영화사가 어딘지 노출도 잘 안 되는데 물어서 찾아서 가서 그걸 놔두고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저도 항상 불안하죠. 예, 뭐 연락 줄게요. 뭐 이렇게 저도 뭐 작가님이나 PD님이나 이렇게 연락 왔을 때 연락 드릴게요 하고 또 연락이 없으면 또 뭐 안 됐나 보다 뭐 이렇게 또 우울해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청년 고독사가 엄청 이슈예요. 요즘 청년 고독사가 왜 이렇게 증가하는 걸까요? 세상이 너무 과정보다 결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 혹은 어떤 직장을 그래서 합격을 했는가, 말 그대로 뭔가 되고 돈을 벌어야만 성공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좌절할 일들이 수없이 많은 거죠. 좌절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나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도달했을 때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너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정신력의 문제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위로 같으면서도 되게 굉장히 차갑다. 네, 차갑고 오히려 내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결국에 그런 고독한 죽음으로 그들을 이끌지 않았나. 단순히 힘들다는 걸 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 누군가가 주변에서 이런 걸 주변에서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변에 그런 것들을 좀 암시를 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슬쩍 흘리는 경우들 네,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지 주변에서 그거를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정말로 뭐 힘든 게 누적이 돼서 쌓이다가 그래 나는 결국에 라는 거라기보단 힘들었는데 좀 버텼고 또 힘들었는데 좀 버티다가 어느 날 굉장히 사소한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이어지면 주변에서 굉장히 알아차리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자살 시그널을 딱 느꼈어요. 주변 사람에게서. 그럼 어떻게 좀 실제로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누가 만약에 은호가 나 죽고 싶어. 나 뭐 지금 뭐 약을 사다 놨어.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전화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달려가야죠, 일단. 하지 뭐, 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나는 순간적으로 탁 얘기를 들으니까 난 이럴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야, 나도 힘들어. 나눠 먹자. 그리고 일단은 이 공감대를 일단 형성하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야. 시간을 일단 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뭔가 얘기를 들어주든지 이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세요. 주변에 친구가 그러는데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럴 때는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다음 만남을 약속을 잡으세요. 내일 오전 9시에 맥도날드에서 만나자. 뭐 다음에 만나자 이게 아니라 수요일에 그러면 점심에 어디서 만나자. 그리고 또 술 한잔 사줄게. 술 마시자 이러는데요. 되게 이상하게도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더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충동적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 자살을 하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음주 상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날 때에는 술 한잔 사줄게는 절대,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하시지 말고요. 내가 너 힘드니까 보양식 사줄게. 너 힘내라고. 뭐 삼계탕 먹자. 빅맥 먹어도 괜찮네요. 맥모닝. 맥모닝도 잘 못 먹는 괜찮죠. 거거든요. 네네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시간이나 장소, 구체적으로 그런 걸 잡아라. 그리고 알코올은 절대로 같이 먹지 마라. 네, 되게 저한테도 되게 좋은 정보네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게이트키퍼예요. 네, 그래서 가장 자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불이 나면 어떻게 하세요? 불 나면 119에 신고하잖아요. 그걸로 그 사람 충분히 역할을 한 거예요. 저희가 너 불 났는데 왜 호스 가져가서 불 안 껐어? 이렇게 비난하지 않잖아요. 최초 신고자가 누구야? 너무 잘했어. 지지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친구에게 이상한 사인을 느꼈어요. 너 왜 걔 안 살렸어? 이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제 친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주시기만 하면 저희처럼 자살예방센터,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에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고 또 저희도 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화 연락으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접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치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응급 상황에 대한 예방이 1번입니다. 안전 확보. 치료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생명인 거니까 그 상황은 일단 응급 상황이니까 응급 대처로서 안전 확보를 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병원에서 치료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힘들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치료 과정이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일단 1번으로는 안전 병동이 마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치료 이전에 기본적으로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조금 보호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치료로 들어가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 하에 1대1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이 병원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특히 정신과를 간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하여
오해와 진실.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볼 수 있다. 하나, 어서 작성해 주세요. 누구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볼 수 있다. 하나, 둘, 셋. 한 분은 O라고 하시고 한 분은 X라고 하셨는데 X라고 왜 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원래 대학병원을 가도요, 그냥 일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 증상이 없는데 그냥 정신과를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선생님? 네, 정답은 네. 누구나 갈 수 있다. 아, 그래요? 개인정보 보호에 의무가 있는 정신과 의사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내 이야기가 외부로 새어나갈 걱정은 없다. 네, 그러니까 가서 그냥 물어보러 가시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대학병원 가실 때에 진료 의뢰서가 필요한 건 있는데요. 아무 가정의학과, 내과 등의 1차 병원에서 대학병원 진료를 보고 싶으니 서류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서류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는다. 자, 작성해 주세요. 이건 저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나, 둘, 셋. 볼까요? 네. 정답일까요? 어우, 잘 쪼으시네요. 삼각형 있어요, 삼각형? 세모인가요? 진실은 네. 사실 세모. 세모면 뭐죠? 일단 기록이 남는다라는 것은 O입니다. 그죠. 이거는 진료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아, 진료 기록. 네. 그러면 어디 가나 내과 가는 것도 남는. 네, 모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면 진료를 받았다라는 기록은 남지만 어떤 얘기를 했는가, 아니면 어떤 진단을 받았는가, 뭐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가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나와 그리고 담당 의사를 제외한 제3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볼 때는 기록이 없는 거죠. 같은 동명의 환자가 와서, 동일 환자가 와서 치과 진료도 보고 소아과 진료도 보고 정신과 진료도 봤을 때 우리는 소아과 기록과 치과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선생님들은 저희과 진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고, 또 이제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님이 보실 수는 있지만 이제 추후에 성인이 된 후에는 가족이어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진료 기록을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상담료가 비싸다. 자, 작성해 주세요. 상담료가 비싸다? 네. 하나, 둘, 셋. 대화 중에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저는. 자, 볼까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 되면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상담료가?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이랬을 때 보통 한 2만 원은 안 넘거든요. 그러면 한 3만 원 넘어가면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술 드실 때는 한 30 정도는. 그렇죠. 10배. 1차, 2차, 3차를 가야 되니까 또 음식의 밸런스도 좀 바꿔줘야 되고, 매운 거 먹으면 느끼한 거 먹어줘야 되고. 공감합니다. 뭐 그러니까요. 3만 원 정도까지는 가실 수 있다. 저는 사실 주변에서 한번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상담료가 한 10만 원, 10만 원대다. 10만 원대다. 네. 두 분이 혹시 상담 가시면 좀 깎아주실 수 있나요? 내고 10만 원, 5만 원까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대답을 못 하시는데요? 그래서 봐봐, 피부가 점점 좋아지잖아. 저번에 1년 전보다. 요즘 방송 열심히 하시나? 이랬는데, 야, 이게 진료비가 이게 세구나. 진실이 어떤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실은요? 제가 두 분이 오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료는 보겠지만 진료비는 비싸지도 않고 깎아드릴 수도 없습니다. 진료비가 얼마예요? 3만 원 넘는 경우는 없어요. 진짜? 네,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가서 특진비가 붙어야 5만 원에서 7만 원이고요. 보통 개인 병원에 가시면요, 보통 2만 원 미만이에요. 야, 이거 완전 오해했네. 진짜, 정말 진짜 비싸네. 모르고 있었어요. 진료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비
진료비입니다. 네, 시간당으로 진료비가 계산이 되고 10분 단위로 진료비가 계산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최고로 많이 진료를 하셨을 경우에도 당연히 2만 원은 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검사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지원폭이 많아져서 기본적으로 정신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다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비급여 검사에 해당되는 일부 치료들은 당연히 상의를 하실 수 있고, 이제 상담료가 1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병원이 아닌 타 기관에서 하는 이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멍해지고 평생 약을 못 끊는다. 자, 답변 작성해 주세요. 자, 답변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정답은 당연히 X겠죠? 네, 평생 못 끊는 약은 존재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약에 대한 의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의존성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사람들의 삶을 좀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약들이 시장에서 사라져가는 추세이고요. 가급적 의사가 그 약을 처방할 때 있어서도 몇 개월 이상 혹은 며칠 이상은 이 약을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혹은 그 약 외에 다른 대체 약을 사용해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저희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되게 많네요. 어우, 진짜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겪는 고민, 어려움에 대한 생각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요정은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우울감이라는 게 자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나 조금이라도 우울감을 가지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잘 몰랐던 일반인들께서 좀 오해하시거나 또 두려운 마음을 느끼셨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열려있는 오실 수 있는 자살예방센터에 오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많이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너무 힘들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죽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한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보신 적도 있었을 거고 혼자서 그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어떠한 그런 노력에도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런 이 세상과 이별하고 싶다라는 결정을 내리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 그리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나아가게 해줄 수 있을 그런 여러 가지 도움들이 지금은 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손에 닿지도 않는다라고 느끼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센터에 대해서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셔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으면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분의 짐을 덜어줄 사람들과 그리고 그 빛을 찾게 해줄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힘내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같기도 하고 본인한테 또 하신 말씀 같기도 해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한테도 정말 알차고 유익한 정보 정말 많이 얻어가는데 잡 오브 토크 이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